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 외 언어나 문자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 공통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평화 사상가 그 10번째 시간으로 신라시대 최고의 사상가로 꼽히는 최치원의 평화 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의 평화 사상 22에서 최치원에 대한 글을 쓰신 한양대 국문과 이도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원효의 평화 사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의 주제는 최치원의 평화 사상입니다. 최치원 어떤 분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시인이자 사상가이자 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한 두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지금 중국 양주에 최치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외국인 기념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중국인들한테 상당한 추앙을 받는 한국 지식인이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조선조 내에도 이제 그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문묘의 어떤 배양이 되고 또 서원의 종양이 됐어요. 그래서 성종 때 심이란 사람이 그 대관제 목유록이란 책을 냈는데 그건 일종의 그 문인 왕국을 어떤 이상적으로 그린 하나의 소설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천자로 나오는 사람이 최치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상이 을지문덕이고 좌상과 우상은 이규보와 이재현입니다. 그러니까 심이란 사람이 봤을 때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문인을 최치원으로 본 거죠. 네. 네, 그 정도 위상이 있는 분이 최치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유교, 불교, 도교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유 신앙인 선 내지는 풍류도 이것을 한데 아우렀던 사상가입니다. 네. 최치원 그야말로 그 유불도 통합을 또 주창했던 분인데 우리는 보통 이 신라를 불교 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네. 최치원이 활동했던 9세기에 이 신라가 뭐 유불도 다양한 그 어떤 사상이 있었던 국가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종교로는 물론 불교 국가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대건 지배적 세계관이 있고 잔존적 세계관이 있고 그다음에 부상적 세계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배적 세계관은 어떤 과학적인 휴머니즘이라고 봐요. 그런데 예.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을 갖다 추구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상적으로 뭐 포스트 모던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어떤 디지털적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느 시대나 저는 그 여러 세계관들이 중첩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신라는 그것이 더 다른 때보다 활발했던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배적 세계관은 불교였지만 잔존적 세계관으로는 풍류도 같은 것이 강하게 또 영향을 미쳤고 부상적 세계관으로 이제 유교와 도교가 들어오면서 그 유교와 불교는 이제 관료적 지식인들한테 또 상당한 영향을 갖다가 주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치원은 이 유불도를 어떻게 통합을 해서 활용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최치원의 평화사상을 생명평화사상, 전쟁과 폭력 반대의 소극적 평화사상, 전쟁 예방의 적극적 평화사상, 고든 마음에서 비롯된 차이의 평화관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생명평화사상과 관련해서 최치원이 유불도를 종합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최치원이 그 날랑비 서문의 이제 풍류도에 대해서 접하군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표현했듯이 모든 살아있는 어떤 생명과 마주쳐서 어울리면서 나도 변하고 저 생명도 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접해군생의 개념입니다. 풍류도란 것으로 생명 평화 사상을 폈던 거죠. 근데 또 최치원이 그 도교의 어떤 제사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원 제사라는 걸 보면 머리털을 인 것과 이빨을 머금은 것에서 비닐을 달고 헤엄치는 것과 하늘을 날아가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날마다 하는 일을 모르면서도 하늘이 이룬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여지길 바라나이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말한 포유류, 조류, 어류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이 이룬 즐거움을 누려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모든 생명을 크건 작건 조리건 포유류건 다 하늘이 이룬 즐거움을 누려서 행복하길 바란 거죠. 네. 그리고 또 대운사의 소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머리털, 인건 뭐 이런 걸 나열하면서 모든 생명이 다 부처님의 자비를 입어서 능히 해탈을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진보적인 스님도 해탈은 사람까지만이다 보지 생명까지는 안 보잖아요. 짐승이나. 근데 최치원은 그런 미물까지도 해탈을 하게 해달라고 이 대운사 소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유교적인 이제 관료로서는 최치원이 함양태수로 갔을 때 이제 함양에 홍수가 났을 때 홍수를 막는 방법으로 뚝을 갖다가 쌓은 게 아니라 이제 상립이란 숲을 조성해서 생명을 죽이지 않는 방식으로 홍수를 막는 방안을 택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생명 평화 사상으로 국한하더라도 유교, 불교, 도교를 다 통합해서 생명을 갖다가 살리는 그리고 또 인간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사상을 편 거죠. 예, 그렇군요. 우리 원불교도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천하 만물을 다 은혜로 보고 부처로 네, 보는 때 그러시죠. 이 최천의 사상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최치원이 날랑비 서문을 통해서 언급했다고 하는 이 풍류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우리 풍류도를 흔히 그 날랑비 서문에 있는 거 유불도를 아우렀다 해갖고 유불도에 관련된 부분만을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록들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날랑비 서문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한에서 풍류도를 해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당시의 어떤 문화, 역사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이제 풍류도란 것을 갖다 다시 이제는 재구성을 하는 방식인데요. 우주론으로 보면 풍류도란 것은 어떤 천상, 지하, 해수가 하나로 아우러지는 어떤 우주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타계했다,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신라 사람들은 하늘 위에 천상계, 바다 너머의 해수계, 땅 속의 지하계 이게 있다고 보고 여기에는 이제 지상계가 있다고 보고 이것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순환한다고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신라의 육부적 연맹 장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산으로 내려와서 이 세상을 다스리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산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봤습니다. 네, 네. 그런 어떤 우주론이고 두 번째는 이제 풍류도도 넓게 보면 동아시아 샤머니즘과 또 계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이라는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세계 부조리, 예를 들어서 내 누이가 착하게만 살았는데 병이 났다. 이건 세계 부조리잖아요. 예. 그럼 부조리를 맞았을 때 샤먼의 매개를 통해서 제재 초복의 원리로 집단 무의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샤머니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샤머니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샤먼을 불러다가 구술하죠. 그래서 제재 초복, 재앙을 없애고 복을 불러와서 다시 귀신이 사라지고 내 누이가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죠. 예. 이런 식의 이제 샤머니즘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제자들하고 경치 좋은 데 가서 이제 술을 한 잔 마시고 음악을 듣고 춤을 추면 풍류를 즐긴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화랑도를 갖다 풍류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교 같은 게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산천이 아름다운 곳에 가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고 그러면서 풍류를 즐기는 집단이 풍류도였어요. 그렇게 어떤 자연과나 너와 내가 하나로 아우러지는 풍류. 그게 이제 요새로 치면 신명이죠. 그런 신명에 이르는 풍류를 즐기는 것이 바로 풍류도였죠. 크게 이 세 가지가 아우러진 것이 저는 이제 풍류도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이 풍류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또 하고 계시는 만큼 네. 그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 둥둥에서 충분히 또 다룰 수 있는 네.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교수님은 이 풍류도와 불교가 융합된 것이 신라 불교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신라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불교의 내세관이 들어와서 어떤 정토 왕생을 갖다가 기원하게 된 건 통일 이후입니다. 그 전에 이제 풍류도란 것과 불교에서도 이제 주술성이 굉장히 강한 밀교와 융합된 저는 이제 풍류 만다러라고 명명하는데 그런 세계관을 가졌어요. 그 예로 이제 삼국유사의 선도산 성모 수의불사조를 보면 선도산의 이제 성모가 신라의 가장 강력한 신인데요.
이제 신라를 갖다가 이 사람이 그 건국신이기도 한데 네. 이 사람이 그 산신과 지혜란 보살한테 산신과 부처를 같이 모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 선도산이 서악인데 서악에 올라가면 선도 산신령을 모시는 그 사당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또 마애불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라는 어떤 풍류도의 신격과 그다음에 부처님을 갖다 같이 모시라 그런 거죠. 또 하나만 더 하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황룡사 구충탑주안이에요. 동쪽에 이제 황룡사를 지려고 했는데 그 용이 나타나서 황룡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동쪽에 신궁을 지려고 했는데 용이 나타나서 이제 신궁을 지려던 것을 중지하고 지은 것이 황룡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황룡사는 그 8만 평이 넘는 그 넓은 호수를 메우고 진절입니다. 옛날에 호수를 메운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 빼내고 흙으로 다지고 그 위에 절을 왜 졌겠어요. 그 전에 이제 거기서 이제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이제 풍어를 빌고 또 물에 빠지거나 이런 조난이 안 당하게 해달라고 용신왕을 믿었던 거죠. 네. 그 세력들이 이제 반대했던 것이 용이 나타났던 것이고 그것을 이제 불교로 포용하면서 절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 황룡사랑 큰 절을 짓고 지금도 가면 이제 그 운물이 있던 자리에 이제 용을 모셨던 자리가 있습니다. 예. 같이 공존한 거죠. 네. 그 뭐 요즘도 사찰 보면은 네. 이게 뭐 불교만의 것이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그런 민간 신앙부터 그 도교적인 부분들 다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것이 이때부터 좀 아니죠. 그건 이제 조선 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예. 그것이 이제 그 신라 때 그렇게 됐다 단절됐다 다시 조선조에 그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지금도 우리가 절에 가면 산신각이 있거나 삼성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신제를 지내는 것과 예를 들어서 미타전에 미타제를 지내는 것이 거의 동격이잖아요. 그것처럼 예. 공존을 하죠. 그게 이제 우리 불교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교수님은 그 함양의 상림에도 최치원의 사상이 담겨 있다고 보시는데 최치원의 사상이 상림에 어떻게 좀 투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함양에 가면 상림이라는 굉장히 넓은 숲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대개 광릉을 뭐 세계 최초의 어떤 뭐 인공림이라고 보는데 그보다 9세기에 이 지은 인공림이 상림이라는 숲이에요. 그러니까 최치원이 그 함양 태수로 옵니다. 근데 함양은 이제 지리산의 물이 그 함양벌을 만나면서 이제 홍수가 아주 자주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최치원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 뚝을 쌓는 게 아니라 상림이라는 숲을 조성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으로 이제 세계를 나누고 인간한테 우월권을 준 패러다임에서는 홍수를 막는 방법은 당연히 뚝을 쌓는 거죠.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고 인간이 그 자연을 자기의 의도와 목적대로 변형시키는 것. 이것을 이제 근대화고 문명이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댐을 싸서 홍수는 막지만 물은 흐르면서 자연 정화가 됩니다. 이온작용, 그다음에 미생물의 물질 대사, 그다음에 그 물에 있는 여러 식물들의 흡수에 의해서 그게 이제 자연 정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막히는 거죠. 4대 강이 녹찰화때 된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홍수는 막았지만 물이 오염되죠. 그게 또 근대성의 위기입니다. 실적으로 데리다라는 사람이 근대성 위기의 핵심은 이렇게 세계를 둘로 나누고 한쪽에 우월권을 준 폭력적 서열 제도가 근대성 위기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그런 폭력적 서열 제도를 깨는 것이 탈근대적 대안이라고 이제 데리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미 채치원은 그런 방식을 터득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화쟁을 저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일불입니다. 그러니까 씨와 열매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근데 또 씨가 국강씨면 열매 또한 이제 국강사과처럼 단단하나 당도는 떨어지는 사과를 맺게 되고 사과가 후지사과면 씨 또한 어떻게 돼요? 후지사과처럼 당도는 높지만 조금 국강보다는 조금 푸석푸석한 씨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예. 또 둘도 아닙니다. 사과는 씨 없이 존재하지 못하고 씨 또한 사과 없이 존재하지 못하니까 또 공하죠. 또 서로 찰나의 순간에도 변하고. 근데 이제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기를 소멸시키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 또한 자기를 떨어뜨려서 소멸시키면
씨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하지만 생성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연기적인 작용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자기를 죽여서 상림의 어떤 그 뿌리에 양분이 되고 또 상림에 있는 나무들은 그 흙 속에 구멍을 뚫어서 그 물이 글로 스며들게 하고 이러면서 홍수를 막으면서도 물이 맑게 유지가 되게 한 거죠. 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근대화를 했다면 환경위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근데 채치원은 이미 당시에 풍류도라든지 화쟁에 능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뚝을 쌓는 대신 상림이랑 숲을 조성하는 대안을 택한 겁니다. 네. 야,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그 원불교의 그 이론상의 진리를 듣는 것처럼 네네. 만유가 참 이렇게 서로 은혜로 작용하면서 흘러가는 이 진리에 대해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자, 그리고 최치원은 그 전쟁과 관련된 글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은 최치원을 그 전쟁을 반대한 평화주의자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 때는 이제 채치원이라는 사람이 고변이라는 사람의 종사관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토왕소 경문이라는 걸 쓰면서 일단 참전을 한 거고 또 전쟁에서 많은 글을 갖다가 전쟁에 관련된 글을 썼다. 이래서 우리는 채치원이 전쟁을 옹호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채치원의 글을 읽어보면 단 한 문장도 전쟁을 옹호한 글이 없습니다. 옹호하거나 고취한 글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최전선에서 썼던 그 새벽을 읊다라는 글을 보면 최전선인데도 전쟁의 모습은 단 한 문장도 없어요. 아주 그냥 평화시의 어떤 고즈넉하고 유유자적한 마을 풍경을 갖다가 묘사하고 있고 또 여러 글에서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또 전쟁을 갖다가 혐오하는 그런 문장들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팔각 등루기를 보면 오로지 불법의 등불을 높이 달아서 병화를 빨리 없애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서술하고 있고 또 해인사 결계량기를 보면은 육아에서 미리 환난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지 않고서 이를 바라는 것을 폭력이라 한다 하였다. 육아도 이렇게 하는데 어찌 불자가 그냥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채치원은 전쟁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미리 전쟁을 갖다 예방하는 적극적 평화관까지 가졌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훌륭한 사상가가 우리나라에 1200년 전에 현존했다는 것이 참 놀랍게 느껴지는데요. 오늘날 최치원의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근대성의 위기를 낳은 방식이 아니라 탈근대적 방식인 어떤 상림이란 걸 조성하는 방식. 그래서 홍수를 막으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방안을 택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시무십조의 이제 개혁책을 갖다가 썼고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가야산에 은거해서 뭐 신선이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가 이제 개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촛불이 났지만 개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폐들도 온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진정한 개혁이 뭐고 그 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채치원이 있는데 당시 진성여왕이나 이런 사람이 채치원을 내 개혁책을 안 받아들여서 결국 신라가 망국에 이른 것처럼 우리 또한 채치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성찰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채치원은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는 적극적 평화를 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폭력에 대한 인식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이 지금 화해하고 평화로 가지만 진짜 남북한 사이 구조적 폭력이 뭔가 어떤 미국의 어떤 식민지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양쪽에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 모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고 진정하고 적극적인 평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동훈 교수님과 지난주 원효의 화쟁사상 그리고 오늘 최치원의 그런 평화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원불교의 동결한 이론상의 진리와도 잘 통하는 면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불선 통합 그리고 세계 모든 종교의 사상도 통합 활용하라는 우리 원불교의 기본 또 가르침이 있는데요. 혹시 교수님 원불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요?
네, 뭐 잘은 모르는데요. 레페스 포럼이라고 그 종교 평화 포럼 있어요. 예, 예. 거기서 그 이성전 교무님이나 원익선 교무님하고 같이 어울려서 우리가 그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임인데요. 네. 그 두 분한테 원불교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그 레페스 포럼 그 기독교 학자분들 또 불교 학자분들 네, 네. 이렇게 함께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대화를 나누는 네. 그런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화쟁 사상도 그렇고 네. 최치원의 풍류도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훌륭한 그 사상들을 통합해서 활용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도 그 개인적으로 불자시지만 우리 종교인들이 이웃 종교를 대하는 자세는 어때야 할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종교 간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PD님께서도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셨지만 이론상이라는 것이 불교의 어떤 진여와 아니면은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원효의 일심하고 상당히 많은 것이 유사하다고 봐요. 네. 다만 이제 진리불공이나 뭐 어떤 사실불공, 당처불공을 이제 드리는 것이 이제 불교의 수행 방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저는 심층 종교는 다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심층의 어떤 궁극적인 진리인 면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같다는 전제에서 어떤 종교적인 갈등을 갖다가 지양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부처의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같음을 우리를 친하게 하고 다름을 우리를 깊이 있게 한다고 봐요. 그래서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뭐 사람이 미팅 같은 걸 만나서도 너 어떤 선수 야구 선수 좋아해? 너도 박지성 좋아해? 그러면 금방 친해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 종교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같음을 발견하고 그것은 서로 친함을 유지하게 하고 또 다른 게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게 모자랐구나 해서 우리 종교를 더 깊이 있게 하자. 원불교에 저런 게 있었는데 불교는 없었네. 기독교에 저런 게 있었는데 불교는 없었네. 이런 식의 자세를 임한다면 종교 평화가 저절로 오고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자세를 종교인들이 좀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서로 배우고 이렇게 협력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더 애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달을 가리키다에서는 한양대 국문과 이도흠 교수님과 함께 최치원의 평화사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